안녕하세요. 교과서 제재인 나는 누구인가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궁극의 목표, 나라는 존재를 규명하고 탐구하는 게 궁극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그 궁극의 대상을 파악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존재부터 파악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 우주, 자연, 신, 기타 등등 이런 것들부터 먼저 파악하더라. 그게 왜일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의 관계를, 그래서 나하고 그 주변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진짜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성이라는 방법은 사실상 적절치 않다. 나 자신만 들여다보려고 할 뿐 그 주변의 것들을 살피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둘러싼 것들과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주변의 것들이 있다면 그 주변의 것들을 무엇이라고 나눠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글쓴이는 너 아니면 그것,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부버의 말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세계는 너 아니면 그것인데 어떤 것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죠. 즉 나라고 하는 주체는 그냥 한정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변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를 맺을 때는 온전한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너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어떤 나 전체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대상과 내가 인격 전체가 총동원된 만남으로써 만나게 되면서 유일무이한 그런 관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대충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파악은 됐지만 그걸 압축적으로 정리는 안 해줬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인 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칸트가 던졌던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으로는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파악은 못해. 즉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질문과 유사한 거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얘는 본질적으로 달라.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며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또 동일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냥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떤 존재라고 막 학자가 이야기하고 굉장히 고상하게 학설을 펼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개별적인 존재이자 그리고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눈에 딱 잡히는 구체적인 대상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간에 대한 그 자체, 인간에 대한 지식 그 자체는 사실상 진짜 나 자신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래요. 그냥 그것, 나를 제외하고 그 외에 있는 이론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냥 보편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 컵은 어떤 거야, 책은 어떤 거야, 피아노는 어떤 것이야 하고 다 어떤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 모든 개별적인 인간의 평균 내가지고 이것을 그냥 다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만 그냥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태어났고 뭐하고 뭐하는 존재로서 나중에 어떻게 저물어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생물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잖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삶이 굉장히 값지게 된다거나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지식적인 차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 자신에 대해서 통찰하는 그런 것과는 성격이 사실 좀 다르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 그것과 달리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왜냐면 나 자체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입증 가능한 특징,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 개성이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어. 이윤정에 대한 지식 해갖고 이거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이해해,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알아도 시험에 나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것은 그 사람 자신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지식이라기보다도 지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인 거죠. 만약에 인간에 대한 지식은 없더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스스로 잘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내 인격 전체로서 누군가와 만나거나 내 삶을 이끌어 나가거나 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일까? 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까지 값지고 멋진 것이라면 우리가 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알아낼 것인가? 이게 사실 제목과 관련된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즉 진정한 나가 될 수 있으려면, 진정한 나를 알아가려면 너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너와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즉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너. 그래서 내가 뭔가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일부만 보여주고 그러거나 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내고 내가 한결 편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마 그 사람도 나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에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는 진정한 나,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라고 볼 수 있는 존재를 만나서 그 존재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했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은 나는 너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 자신이 온전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또 굉장히 슬퍼지기도 해요. 너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만약에 삶에서 진정 만나지 못한다면 나의 온전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채 내가 의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의 어떤 일부의 모습만 보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너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는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나 자체도 사실 먼저 뭐로 다가가야 되는 거냐면 그것이 아닌 너로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기보단 내 온전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상대방 역시 나에게 너로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도 나를 그것이 아닌 너로 여기겠죠. 즉 너와 너의 만남 또는 나와 나의 만남 또는 나와 너의 만남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여러분도 나 스스로 상대방에게 너로서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너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아닌 너라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나 자신도 너라는 존재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모든 관계에서 다 너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의 어떤 진짜 모습, 여러분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작가, 글쓴이의 생각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활동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에 있는 문제는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서 머릿속에 지금 이해했던 내용,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잘 새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를 보면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인문학적 세계관을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다양한 철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해 줬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시된 철학자들이 탐구한 대상이나 내용을 찾아 써보자 라고 했죠.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들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단 그 외의 것들이 먼저 연구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천체나 자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면 철학자들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도 약간 좀 지엽적이거나 한계가 있거나 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간으로 완전히 집중한 것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이제 인간에 대한 학문이 많이 연구가 됐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제 이야기를 보자면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이미 교과서 본문 전반부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흐름상으로는 이제 그 다음이 소크라테스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면서 철학의 어떤 궁극적 목적을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 너 자신, 즉 나를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 이라고 보고 너라고 하는 존재, 여기선 너라고는 했지만 나잖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칸트의 경우는요. 칸트도 서론 부분에 나왔었죠.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전에 기원전 6세기나 5세기의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 큰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다 한다면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칸트의 경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내성의 방법이라고 하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휴미나 사르트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 자신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성의 방법으로는 본질적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한계를 지닌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라고 본다면 나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달리는 기차에서 밑바닥만 봐서는 이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지 빠르게 잘 달리고 있는지 뭐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내면만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나의 그냥 단편적인 경험만 들여다보게 될 뿐 본질적인 나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주변의 것들을 보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글쓴이가 얘기했고요. 그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조금 연결이 돼서 생각을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 이 존재는 뭐 너 그리고 그것 두 개로 나뉠 수 있겠죠. 나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철학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했는데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유사하고 가까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부버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파악할 때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보면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그래서 아까 교과서에 보면 막 1번, 2번 막 이렇게 숫자 달아놓고 내용 정리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걸 좀 떠올려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지식으로서 그냥 그것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개별성이 있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다 동의하고 끄덕거려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자 그것에 관한 지식. 그래서 계속 그것과 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는 나를 충분히 알거나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즉 그렇게 본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한 인간에 대한 지식 역시 이것만 가지고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나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거 거의 결론 부분을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식에 대한 것들보다 더 나아간 거죠. 단순한 지식보다 지식 이상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의 인격 전체가, 나 자신, 그 자신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여기 정리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 자체는 굉장히 온전히 사적인 것이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연구 대상이 지니고 있는 좀 어려움, 한계, 이걸 언급했던 걸 떠올려 주시면 돼요. 온전히 사적인, 개별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나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 보편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즉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가능한
지식이 아니죠. 즉 객관적일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 누군가가 연구해 놓은 거 갖다 쓰면서 그걸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나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철학적 사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창한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 누구도 나를 연구해 주진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너라는 존재를 꼭 만나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글쓴이가 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안다는 건 결국은 내 생각을 거쳐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주나 자연이나 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거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거치는 것도 결국은 나의 생각을 거치면서 가치가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잘 떠올려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다. 나를 거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나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가치화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파악하는 주체인 나를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공간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늘 성찰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일의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나에 대해서 성찰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버에 져서 나와 너에 등장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너라는 존재가 있을까? 그 존재는 누구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번 활동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활동이라서 여기서는 이 첫 번째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이건 그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설명해 줬었잖아요.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그것이라고 봤다면 그것과 나의 일부가 맺는 관계. 즉 온전한 내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주체가 된다면 하나가 객체가 되는 관계였어요. 대등하지 못하지.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일무이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다른 대상으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관계였죠. 이게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다 떠올려 주시면서 이걸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동격의 관계. 그래서 같은 자격을 지닌 관계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들이 대등하게, 평등하게 누가 더 우위를 점하거나 하지 않은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대상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관계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나는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때 꼭 필요한 관계죠.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일무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 전체가 다 총동원돼서 만나는 거죠. 그 상대방도 자기의 인격 전체를 총동원해서 나랑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나와 너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었죠. 그들이 서로 만날 때는 인격 전체가 총동원해서 아버지도 나 자신으로서, 그래서 자녀를 너로서 대하는 거죠. 그것이 아닌 자녀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으로서 인격 전체를 총동원해서 보여줌으로써 만나는 거니까 이걸 나와 너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와 나의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번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활동이죠. 글이 약간 긴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읽었었던 글, 나는 누구인가와 연결을 지어서 한번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생각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선생님과 이 내용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멈추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다 봤다고 가정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예술적 주제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예술적 주제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제 삼아 끝없이 탐구했다는 거죠. 철학의 연결을 짓자면, 이건 예술이지만 철학의 연결을 짓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화가이기 때문에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을 남겼다고 해요. 칼로는 평생 자신을 그리는데 모든 열과 성을 바쳤고 스스로를 모델로 삼아 끊임없이 관찰하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매진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자신에게 영감을 받는 예술가이자 모델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근데 칼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끝없이 파악하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했던 것. 즉,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림을 그렸던 걸 스스로 이제 내면으로 침잠했다라고 본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대요. 나는 나 자신을 그린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도 자주 외롭고 또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이다.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탐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는 진정 외로운 예술가였다. 칼로가 자신을 남과 다른 사람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칼로라는 사람은 나름의 어떤 힘겨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으로 침잠했던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할 때 외롭고 힘들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어렸을 때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을 겪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칼로가 겪었던 육체적 고통. 그냥 고통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건 뒤쪽에 좀 정신적 차원의 고통도 나오기 때문에 구별 지으려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면서부터다. 다른 아이들에게 나무다리 프리다라는 놀림을 받으며 나쁜 아이들. 어쨌든 그녀는 일찍부터 자신의 소외된 그 모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대요.
그러니까 외로움의 어떤 근원을 이제 어렸을 때로 찾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남다른 총명함으로 의사가 되길 희망했고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소녀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시련이 온 게 18살 때. 18살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타고 가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해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대요. 이것도 칼로가 겪었던 육체적 고통이겠죠? 그럼 요거는 두 번째니까 뭐 1, 2 이렇게 구별 지어서 볼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녀를 괴롭힌 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마음까지 심하게 부식시켰다. 우리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남다른 자신만의 실존을 표현하고자 한 욕구도 있었겠죠. 내가 비록 이렇게 뭐 다치거나 했지만 나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다. 또는 내 자신의 심각한 상처, 다른 이들과 더 다른 깊이 있는 상처를 나름의 실존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좀 표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극복하는 방향으로서 모습을 그렸고 그래서 자신만의 실존을 그려낸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될 거예요. 칼로가 자화상을 그린 이유.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신체적인 한계만을 표현하고자 칼로가 자화상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것은 아니다. 그녀는 강하고 열정적인 인간이었으며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칼로는 멕시코가 낳은 미술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랑 결혼을 했대요. 그녀는 자기 자신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지만 디에고는 칼로와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여자들을 만났대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좀 충격이자 괴로움이죠. 근데 더 큰 괴로움이 뭐냐면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한 분노일 텐데 이 칼로의 생각에는 디에고가 막 밉다기보다도 디에고가 너무 사랑하고 좋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디에고가 막 바람에 피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막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 좀 한심하기도 하고 나는 왜 그에게만 이렇게 막 맹목적일까 하는 생각 자체가 그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칼로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라고 보면 돼요. 칼로의 정신적 고통.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인물인 거죠. 결국 그녀는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그러니까 타인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조차도 그렇지 못했죠. 거기서 느꼈던 결핍을 채우고자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부단히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이것 역시 이 부분도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되겠죠. 칼로의 자화상은 치열한 에너지와 뜨거운 사랑, 그리고 통렬한 아픔으로 한 시대를 산 한 여인의 숭고하고도 감동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던 칼로.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프리다 칼로가 그렸던 어떤 자화상,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평가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칼로가 그린 자화상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글이 왜 있을까요? 자화상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과정과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활동으로 프리다 칼로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글을 쓴 작가가 가상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거예요. 여기 두 번째의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라서 요건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고 정리해 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힘내세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프리다 칼로가 뭐라고 막 얘기한 다음에 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저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그렸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린 이유, 이것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화상을 그린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것에서 어떤 벗어나기 위해 그 고통도 벗어나고 자기의 실존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앞부분에서 정리해 볼 부분은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화상을 그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사랑했던 인물과 결혼을 해서 그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 역시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좀 결핍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보자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그렸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보자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당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자기 자신만 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쓴이의 관점에선 그 부분이 좀 틱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쓴이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남편과의 관계를 그냥 지속하는 것, 갈등 관계. 이것을 지속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극히 글의 내용을 잘 담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글에서 얘기했던 내성과 닮아 있잖아요. 그 외부의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만 들여다보는 거. 근데 그것은 진정한 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게 글쓴이의 관점이었다면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 관계.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랑 관계를 맺거나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 두 가지 뿐이라고 했을 때 이 남편은 프리다 칼로에게는 너가 되지 못했던 거죠. 프리다 칼로가 온전한 존재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소되지 못하는 걸 막 그림으로 표현하고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남편 역시 프리다 칼로를 너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여겼겠죠. 프리다 칼로는 남편이 자신에게 너이기를 바라고 있었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거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글쓴이는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보단 그렇게 되면 프리다 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본질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진짜 프리다 칼로의 모습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글쓴이의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프리다 칼로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기에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저에게 제 자신은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나는 어떠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대상을 찾지 않은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는 것은 나에게 나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다.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존재다 라는 거죠. 나에게 나 자신을 탐구하면서 나 스스로를 파악하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대상과의 만남을 갖기보다는 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나 자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를 진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기가 실제 칼로예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나를 그렸어요. 이것은 어떤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프리다 칼로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너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교과서 편집자들이 이렇게 이제 내용을 구성한 것 같은데
프리다 칼로는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음으로써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나라는 존재를 찾아 나갔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 나 자신이 나이자 너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프리다 칼로는 외부에서 이제 너라고 하는 존재를 찾지 않고 항상 병상에만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또 다른 타자를 발견하듯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자 너였다. 내 자신이. 그러면서 이제 나를 그림으로써 나의 본질을 찾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자 너였으며 자신이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다. 요거는 학습활동 지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뒷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나이자 너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 스스로를 계속 자화상을 그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뭔가 소통하듯이 가상의 소통을 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다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프리다 칼로가 그냥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됐다는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그림 자체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너라는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멋있죠? 이것도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글쓴이가 그랬군요. 당신은 죽기 전 마지막 일기에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고 썼다지요. 당신이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굳이 여기에 지금 반박을 하고 있진 않죠. 칼로의 말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늘 너라는 존재를 찾아서 나름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했던 이 글쓴이의 생각도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글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네 생각 틀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너는 너 자신을 그리면서 그것 자체를 너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닌 너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었고요. 요거는 새롭게 끼어 들어온 어떤 글이기 때문에 조금 글이 길기는 하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화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 다 마무리 지었고요. 퀴즈 과제 꼭 여러분들 꼼꼼하게 풀면서 출석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